여러분 안녕. 여러분 킴 카다시안이 최근에 올린 게시물 보셨어요? 영상 속에서 킴이 막 울고 있거든. 근데 킴이 지금 변호사가 시험 계속 보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뭐 계속 떨어졌나 봐. 그 영상 속에서 킴이 자기가 뭐 한 발 앞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를 막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다 뭐 그만두고 싶다. 아직 갈 길이 먼데.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어딘가 이렇게 막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The Death of Celebrity Culture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셀러브리티 문화의 종말이다. 킴 카다시안의 그 영상은 셀러브리티 문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이었어. 그래서 제가 킴 카다시안 이제 계정에 들어가서 봤다? 기존에 킴 카다시안이 어떤 영상들을 올렸을까? 근데 그 킴 카다시안이 그 속옷 브랜드 운영하잖아요. 스킴스인가?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브랜드 의류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고, 모든 영상들이 다 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세팅되어 있는 인간보다 약간 인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녀는 계속 그렇게 좀 완벽한 모습을 계속 세팅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주저앉아서 우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올렸다? 왜 올렸을까, 이거를 갑자기? 정말로 킴 카다시안이 뭔가 그 변호사 시험에 떨어져서 그게 너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마음을 대중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거를 촬영을 해서 올렸을까요? 제가 그 영상에 댓글을 봤다?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 부자의 눈물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막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 그리고 막 남들은 다 가족들 챙기고 자기 밥벌이하고 그 남은 시간으로 공부해가면서 붙는 시험인데 너는 그 모든 조건들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은 네 실력이 문제다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주였어요. 근데 킴이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할 거라는 걸 킴이 모를 정도로 바보일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자들의 어떤 슬픔이나 고통에 좀 공감을 잘 못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돈 때문에 생기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뭐 완벽하게 그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들을, 근데 돈이 있으면 대체로 해결을 좀 하거나 도움이 되죠. 돈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부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좀 뭐랄까, 부자들도 분명히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슬픔이나 고통들이 있겠으나 그거를 일반인이 봤을 때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지.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을 한다는 거는 그런 인간의 심리나 트렌드나 이런 마케팅 요소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킴이 운영하는 그 회사 내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마케팅 팀이 있겠지. 근데 킴의 사업이 이렇게까지 성공을 했다는 것은 그 마케팅 팀이 일을 굉장히 잘하거나 킴이 굉장히 그걸 잘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소셜미디어 트렌드가 예쁘고 멋진 이미지 중심에서 인간적이고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킴은 그 트렌드를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맞춤으로 제작을 해서 올린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앞서 얘기한 어떤 사람이 그 영상을 셀러브리티 문화의 종말이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 사람도 이런 부분에서 느낀 거겠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트렌드는 어때요? 이제 인플루언서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욕망, 사회적인 미의 기준, 그런 드림 라이프 스타일 같은 그런 기준들을 충족시키면서 돈을 버는 형태였죠. 근데 이제 뭐야? 이제 그 이미지만으로는 어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그 킴의 컨텐츠를 통해서 눈으로 좀 확인을 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좀 킴의 행보를 떠올려 보면 킴은 뭔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화제성을 얻고 바이럴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킴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든 영상들은 다 의도가 있다고 느껴져요. 아마 팀이 있겠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그냥 사업가 마인드가 완전 장착된 사람이라고 나는 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 중심의 인플루언서 문화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영어권 나라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서브스택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웹으로도 볼 수 있고 어플도 있어요. 저도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무료로 글을 이제 쓰거나 아니면 유료로 써서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뭐 구독하고 뭐 후원하고 뭐 서포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구조가 생기는 좀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브런치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블로그랑 형태가 비슷하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의 블로그는 약간 일상과 어떤 취미를 공유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 기업이 마케팅을 하는 방식도 뭔가 좀 더 어린 사람들을 타겟을 해서 막 그런 이모티콘을 막 무료로 막 뿌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 막 불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그런 레시피나 뭐 그런 육아 팁 같은 거 올리던 분들도 유튜브로 많이 넘어갔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블로그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서브스택은 좀 더 글 플랫폼이에요. 일단 거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작가나 기자 이런 포지션으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는데 좀 진지하게 글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스레드나 트위터처럼 그냥 짤막짤막하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뭐 자기 전공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뭐 사유한 것을 공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관점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제가 만드는 이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랑 형식이 되게 비슷하죠. 제가 그 2026년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인스타그램보다 블로그, 트위터, 스레드 같은 그런 글 위주의 소셜 사용자가 더 늘어났대요. 통계적으로 그게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도 이상적인 이미지에서 어떤 인간적이고 공감적인 부분으로 바뀐 측면이 있고 이런 소셜미디어 트렌드 자체도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지금 바뀐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서브스택에 자기 글을 올려서 발행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더 이상 좀 어떠한 소셜미디어에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좀 자신만의 미디어를 만들어서 좀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또 변화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 아니면 뭐 틱톡이라는 소셜미디어에 의존을 해야 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그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새로운 관점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좀 구독자에게 매월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팟캐스트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이자 동시에 그 미디어 자체가
된 거예요. 이게 좀 재밌죠. 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들을 1인 미디어라고 부르잖아요. 그 기존에 우리가 1인 미디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TV를 대체하는 그런 방송을 하던 사람이라면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런 새로운 이 인플루언서들은 TV보다 좀 1인 신문, 1인 라디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이야기가 많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언서들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냐. 근데 뭐 딱히 아직 정해진 거는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봤는데 막 지식 인플루언서, 막 스마트 플루언서라고 부르자, 막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글쓰기와 독서, 블로그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막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래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거는 되게 저한테 좋은 소식이죠. 근데 반대로 확증 편향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막 아는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이 사람 나한테 되게 새로운 영감을 막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이 맞는 말만 할 거라고 생각해. 틀린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견해에 따라 그 맞고 틀림이 아니고요. 뭔가 어떠한 사실을 전달할 때, 어떤 정보,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할 때 거짓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그게 신뢰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많은 구독자와 그런 신뢰를 쌓고 있는 어떤 이런 스마트 플루언서가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자료를 그런 1인 미디어 체제 내에서 기고를 하고 그것을 이제 만약에 뉴스레터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발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좀 위험해질 수 있죠. 근데 또 반면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애초에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그런 뉴스나 그런 기사 같은 것들, 그 뒤에 자본을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편향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형태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모든 의견이. 근데 저는 무엇보다 약간 이 물질적인 거에서 이 지식과 사유하는 것으로의 전환이 좀 흥미롭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어떤 한국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집에 도둑이 들은 거야. 그래서 집에 있던 어떤 고가의 제품들 있죠. 뭐 정확히 물건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뭐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싼 주얼리라든지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 금품 같은 것들이 싹 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허탈감을 느끼고 물질적인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지게 됐다? 뭐 그것을 좋아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누군가가 나로부터 훔쳐갈 수가 없잖아. 그런 지식이나 독서를 통해서 얻은 그런 것들은. 저는 사람들이 뭐 원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떤 트렌드가 이렇게 돌고 도는 건 알아요. 막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떤 외부적인 평가나 판단이나 그런 화려한 이미지, 완벽하고 이상적인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따라가고 욕망하는 형태로 너무 오래 살았잖아.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 나오고 나서. 근데 그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욕망함으로써, 그것들을 추구함으로써 팔로워가 생기고 또 뭐 어떤 스폰서가 생겨서 광고를 받고 수익이 생겨. 돈을 벌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직업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통장이 거덜나죠. 그리고 그 연예인이 그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어떤 허탈함이 생기잖아. 사람이 좀 지치고 허망해지죠. 인생이 뭔가.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에서 그 의견이 주류이니까 또 미디어에서 보고 듣는 게 뭐 그런 거니까 어떤 명확한 나의 관점이랄 게 없이 딱히 없이 어떤 맹목적으로 그냥 쫓던 이상적이고 완벽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정의되어지는 것들로부터 사실은 내가 실질적으로 얻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찾은 또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 구독자를 모아서 매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이 방식이 단순히 그런 글을 써서 기고하는 그런 작가 인플루언서? 그런 스마트 플루언서들만 이 형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래픽 디자이너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작업물로 만들어진 카드, 엽서, 아니면 뭐 스티커, 뭐 이런 것들을 편지랑 같이 동봉을 해가지고 자신을 구독하고 있는 그 구독자들에게 매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실제 우편을 붙이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거를 스네일 메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이 형식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펜팔이라고 부르던 거 있잖아. 그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제가 스네일 메일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너무 귀여워 사람들이. 저도 이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 스네일 메일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여러분이랑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본 거는 릴레이 다이어리라고 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약간 비밀일기장 이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자물쇠가 달린 그 다이어리를 친구들이랑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일기를 썼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어렸을 때요. 거의 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 막 20년 전? 근데 호주에 사는 어떤 분이 이거를 하는 걸 봤어.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이거를 친구랑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이어리가 있다? 근데 그거를 적어. 그 다음에 얘를 보내. 내가 적고 거기에 막 칸이 있어. 막 스티커 칸, 그런 뭐 굿즈 칸, 뭐 이런 식으로 걔네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거를 다이어리를 적고 뭐 자기 소개 같은 거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 중에 스티커를 이렇게 넣어. 뭐 굿즈 같은 거 이렇게 넣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우편으로 붙이는 거야. 다음 사람에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막 자기 소개를 이렇게 막 적어. 자기 사진이랑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스티커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를 넣으면서 그 앞 사람이 넣었던 스티커 중에 하나를 가져가. 그리고 자기도 굿즈를 넣으면서 또 굿즈를 또 가져가. 그 앞에 사람이 넣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사람한테 붙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몇 명이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온 거야. 그 다이어리 컨텐츠를 기획한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예, 이런 식으로 누가 이렇게 썼고 이건 누구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소개해준다. 자기소개서 쓴 그 페이지를.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나는 그냥 이런 거를 보면 좀 질투가 나더라. 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엽냐? 나도 이거 여러분이랑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태국에 있네.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여러분 저랑 하실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팟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국 컨텐츠를 거의 안 봐서 지금 한국에서 뭐가 유행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국도 약간 아날로그가 유행인 걸 알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외국 컨텐츠들을 위주로 보니까 외국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조금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로 좀 트렌드를 파악을 하는 편인데 사람들이 막 CD 굽던데? 이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MP3에 넣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CD를 굽거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싶을 때,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을 때 구독을 하잖아. 근데 그 구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회사가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지, 내가 그 컨텐츠, 그 창작물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가 없거나 이러면 내가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지고 내가 실물로 뭔가를 갖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회사가 접근 권리를 불허하면 나는 이제 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얼마를 부어서 구독을 했든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미디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내가 실물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구독을 해서 컨텐츠를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그냥 기업의 이익이 되는 구조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 기업은 그런 말로 우리를 구슬렸지. 그냥 뭐 매달 얼마씩만 내면 너 이 모든 콘텐츠 다 이용할 수 있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니면 너가 뭐 랩탑 있어? 아이패드 있어? 핸드폰 있어? 너는 이 컨텐츠를 어디서든 즐길 수 있어. 그게 바로 디지털이야. 그게 바로 온라인 구독 서비스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좋은 말들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막 정말 내가 막 DVD나 CD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뭐 CD 플레이어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 이거 정말 편리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구독을 하지, 이거를. 근데 이 형태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 기업에 의존을 해야만 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나는 그냥 뭐 한 번 보는 걸로 좋게 뭐 이런 거면 구독 서비스가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조금 내가 소비한 것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다루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구독 서비스는 그 사람들한테 맞지가 않는 거지. 근데 제가 태국에서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가끔 이제 이북 구매해서 보고 이러다가 최근에 그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틀 동안 그 파과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찍고 나서 오늘 영화도 보려고. 근데 저는 사실 실물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실물책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운 사람들, 외국에서 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구독 서비스가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근데 저는 실물책을 더 좋아하는 인간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사서 집에 두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어딘가에 살 게 아니라면 실물책을 사는 게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야. 그거를 매일 이렇게 내가 들고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팟으로 돌아가고 CD를 굽고 DVD를 사서 모으고, 그리고 그렇게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손으로 만드는 것들 있죠. 뜨개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널 일기 쓰는 거라든지 뭐 독서라든지 뭐 러닝, 이런 식으로 좀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면서도 내가 손으로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국 컨텐츠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거를 봤는데 그분도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뜨개질을 하고 더 많은
책을 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져서 감각을 느끼고 하는 형태의 흐름이 전 사실 정말 정말 반갑거든요. 정말 환영이야.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그런 좀 느린 호흡의 그런 컨텐츠들을 좀 많이 소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책 읽기라든지, 뭐 영화를 보는 것이라든지, 도자기를 만드는 거라든지, 뭐 뜨개질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지금 현재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글을 쓰고 있어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필로 글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도 뭔가 저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또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이어서 그런 인플루언서 트렌드나 컨텐츠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실래요? 한국 지금 추우니까 뜨개질하기 딱 좋을 것 같긴 해. 저도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약간 장갑이랑 바라클라바 이런 거 떴을 것 같아. 태국에서는 그런 거를 뜨면 쪄 죽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새로운 인터넷 프렌즈 라디오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